대선 본투표일을 딱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또 이제 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토론, 대선 후보 토론이 있게 되죠. 사자 토론. 지난 4차례 토론을 보면서 이제 마음을 정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토론회를 앞두고 저희 한판 승부에서 마지막 종합 분석을 또 의뢰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대선 후보들의 3프로 TV 출연 인터뷰를 저희가 약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은 더 많은 자료를 모아서 드렸고요. 주요 4당 후보자들의 언어 스타일, 심리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고 아주 지친 상태로 스튜디오에 오신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진 작가님과 우리 김성희 소장님이 굉장히 환영하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이 코너에서는 패널이 아니라 방청객 입장에서 박수나 좀 치고 그렇습니다. 오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었군요.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받으실 겁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또 내일 모레 이제 사전 투표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하죠. 네, 이게 3월 4일부터 대선 투표는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공표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금지가 되기도 하고 초박빙 초접전 대선 양상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갖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초박빙 접전이면 내가 가진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가진 한 표의 의미. 네네 아무래도 뭐 저는 뭐 선거나 여론조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자기가 행사하는 무언가의 가치는 동점일 때 더 크게 나오거든요. 동점일 때. 네. 그래서 동점에 관련된 연구들이 심리학에 꽤 있어요. 동점에 관련된 연구가. 그 뭐 심지어는 MBA에 막 10년간의 자유투를 다 싹 분석을 하는 연구도 있고. 근데 한 점 지고 있을 때랑 한 점 이기고 있을 때 이렇게 보다 종료 한 5초 이내로 있을 때는 동점일 때 훨씬 잘 늡니다. 선수들이. 잘 는다고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 점 지고 있거나 한 점 이기고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뭔가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시즌 평균보다 동점일 때 선수들이 훨씬 더 잘 냈는데 뭐 선거와 자유투가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는 있죠. 이 동점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은요. 이게 좀 약간 종말론 신도의 심정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위기의식이 있고 선거 악의 마지막 아마겟돈의 결전 뭐 그런 비장함도 더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적극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개강이잖아요. 개강에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정신없이 뭐 강의도 하고 뭐 드디어 이제 학생들이 캠퍼스로 오는 이제 뭐 온라인 수업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도 뭐 이런 대선이라든가 이런 아주 박빙의 대선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제가 오는데 오늘 한판 승부 나가지 않으시냐고 제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 듣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심리학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국영수 중심으로 수강 신청이나 제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농담을 이제 서로 하면서 서로 이제 잘 보겠다고 고맙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왔죠. 그렇군요. 지난번 출연하실 때 이제 토론 앞둔 후보자들에게 이제 너무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방과 호흡하는 시간이다. 토론이라는 것은 그 점을 명심하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4차례 토론을 보셨을 때 그 4명의 후보들 좀 토론 보시고 어떠셨어요? 총평을 좀 하신다면. 뭐 사실은 이제 그런 화합하고 너무 이기려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가 잘 지켜진 것 같진 당연히 아는 것 같고요. 그건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승부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여유로움이나 아니면 포용력을 보여주신다는 게 뭐 그거는 가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지난주에 고려대학교 국문과의 신지영 교수님을 만났어요. 원래 이제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영 교수님은 음성 쪽.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어휘 품사 분석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뭐 더 본질적인 언어학자시니까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 대선 토론보다 훨씬 내용은 많았고요.
그런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패턴만 보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보다는 사실 기괴한 표현도 많이 줄었고요. 우리는 항상 지금 보는 갈등이나 지금 보는 어떤 싸움을 보면서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쭉 봤어요. 이 지난 19, 18 때 뭐 이렇게 19대, 18 때 쭉 봤는데 17대, 16대까지 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대선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또 우리는 또 예전과 달리 이 인터뷰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터뷰도 많이 보는데 의외로 제일 나은 측면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학설입니다. 네, 그건 신지영 교수님과 제가 공통으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책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의혹 제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그런 상대방의 약점에 관련된 얘기들은 당연히 많이 나왔지만 그게 없었던 대선은 없었거든요. 아까 그래서. 기괴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기괴한 게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라는 식의 반응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아예 듣지 않고 하는 얘기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주 격앙된 감정의 얘기들. 그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가 옛날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말씀들도 네. 좀 기괴한 표현 중에 하나. 기괴하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런데 예. 이게 예전보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철수 후보께서는 아마 네. 누군가가 지난 대선과 지금 대선 토론을 비교해 보신다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성장을 하니까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일단 이제 우리가 또 엄청난 조사 분석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토론회, 기자들과의 일문인답 이런 자료들을 함께 이제 분석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대선 토론 이제 공통적으로 네 분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경선 토론이랑 또 초청되신 그런 토론. 그 다음에 이제 왜 요즘 많이 나오는 인터뷰. 네, 이제 개별적으로 하신 인터뷰들. 사례수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분께서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토론이 공통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청된 토론이나 아니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좀 숫자가 그 사례 수만 보면은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많고 나머지 두 분, 이제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은 좀 적은 게 있는데. 인터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터뷰는 이제 숫자를 맞췄죠. 대략 한 40회 정도에 준하게 이제 37회, 38회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꽤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왜 그 3프로 TV의 인터뷰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크게 다르진 않은데 후보들마다 한두 가지 분명한 차이는 나옵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명사형, 윤석열 후보는 동사형 언어적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석사학위 논문으로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이제 쓰셨습니다. 또 지난 토론회 때는 이게 판넬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장동의 그 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난 토론 장면인데요.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명사형, 동사형? 그 차이는 지난번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런가요? 네. 예. 그러니까 명사를 쓴다는 건 지금 결론이 잘 내려진
확연하게 내려진 상태고 동사는 조금 더 서술적인 그런 언어죠. 그래서 이제 언어학자들과 그다음에 저 언어를 연구하는 또 저희 심리학자들이 명사는 정말 잘 쓰면 정말 강한 무기고 잘못 쓰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위험한 그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로 그 자동차가 굉장히 상대방 회사의 자동차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 네. 라고 표현을 아무리 동사로 해도 소비자들이 그런 거 했는데 저 회사 자동차는 오일 이터입니다. 네. 오일 이터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래? 막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명사는 자신 있을 때 쓰면 굉장히 강한 무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카피라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명사 하나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이제 동사는 조금 더 서술적인 언어라서 토론보다는 대화에 어울리는 언어인 건 해요. 왜냐하면 명사라는 언어를 너무 많이 쓰면은 확연하고 분명하지만 조금 차가울 수는 있거든요. 동사는 조금 더 그 여운이 많이 남고 여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명확성은 떨어지는데 조금 못 써도 벗어날 구멍이나 아니면은 열린 조금 결말이 더, 될 수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되죠. 네. 근데 그 두 분의 차이가 너무 확연해서 여전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그래서 문장당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뭐 확연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가 거의 없이 말을 계속 분명하게 끊어서 명사형 이재명 후보는 그렇죠. 명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기 쉽고 동사는 아무래도 계속 이어지죠. 예. 이어지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경향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 이 두 분의 사이에서는 확연히 벌어지지만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그런 경향을 보이는 분이 또 오히려 더 보이는 분이 안철수 후보세요. 명사형. 네, 그러니까 명사라든가 물론 명사의 사용 빈도는 이재명 후보처럼 많지는 않지만 네. 문장당 사용되는 단어의 비율이 더 적어요. 아하. 심지어는 더 적어서 그래서 아주 잘 끊어지는 듯한 느낌. 아하. 물론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투박하다는 느낌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일반적 예전에 했던 예전 정치인들의 언어와 비교를 해봤더니 예.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두 분 모두 다 기사문과 같은 수준을 아주 딱딱 끊어내는데 원래부터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예전에.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런 거를 연습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그래서 줄였거든요. 진종건 작가님이 지난 토론이 그 인생 토론이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예, 예. 네. 지난 토론, 지난 TV 토론. 지난 TV 토론. 예. 그래서 칭찬 많이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 좀 이따 더 해보고. 그래서 인생 게임, 인생 지난번이었을 때. 거예요 아마. 네. 이번 마지막 토론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은데. 그 전 토론, 네. 2차 토론.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언어적 특징 중 다른 후보와 또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징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특징인지 한번 들으면서 유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기적인 팬데믹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투자,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과학 투자. 그러나 다른 나라는 국가 GDP에 대개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가가 질 빚을 가계들이 대신 진 거죠. 서구 사회가 다 했던 거 우리도 꼭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다 승계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될 거다. 예, 자 클립 들어보셨는데 먼저 진종건 작가님과 김성현 소장님 어떤 특징이 있었던 걸로 보이세요, 진 작가님? 뭐 특별히 잘 모르는데. 김 소장님은? 전 딱딱 규정지어서 상대방을 프레임 안에 가두는 장면. 저 사람은 저거구나. 그러니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줘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귀에 들렸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이 단어가 많이 들렸는데 그 부분이 좀 특징이었을까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의 언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 네. 그리고 나라는 단어는 윤석열 후보께서 제일 많이 쓰시는 걸로 나오죠. 나. 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아를 포괄하는 범위가 좀 근데 이게 미국 대선에서는 나와 우리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 대선 근데 우리 언어는 워낙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심지어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아워 와이프인데 이런 표현도 쓰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자아 개념으로 우리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를 그렇죠. 많이 써서 인칭 대명사가 우리와 나로 부른다는 건 미국 결과로 보는 거랑은 좀 다른데요. 미국 우리 아빠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나보다는 우리가 많이 늘어나셨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큰 변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그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내가 보는 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확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대선 토론과 인터뷰지만 어떤 분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 상태를 볼 때 저희들의 조언을 받는 프로파일러들이 또 유난히 보는 게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포괄적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분명하지만 더 독립적인 자아인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데 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동사와 붙을 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방언을 할 때는 참 안 좋은 표현이에요. 방어. 사과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언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당을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이건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는 확실히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낫고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리가 치르는 선거와 내가 치르는 선거라는 느낌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우열을 가린다거나 뭐가 더 낫다 틀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네네. 그렇군요. 각각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더 외로운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이 선거에서 나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건. 그렇군요. 근데 변화는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언어에서는 나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들도 이제 과거 행적을 인터뷰를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 지원자와 또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지원자 이렇게 따로 구분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적재적소가 중요한 겁니다. 적재적소가 중요한 건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거는 우리고요. 확실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건 나고요. 네네. 그런데 조금 더 포용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말하는 어떤 비전이든 어떤 계획이든 이런 걸 얘기할 때고 문제는 사과할 때는 무조건 나야. 내가 사과하는 거죠. 그 면에서는 두 분 모두 기본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적정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과 얘기를 또 말씀하셨는데 또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특징이 또 포착됐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윤 후보님 계신데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그 심 후보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 대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 아팠어요. 오랜만에 만든 정치개혁성과를 이런 식으로 만든 당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는 길로 가자. 그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 자, 이번 대선은 공약만큼이나 사고가 많아요, 사실은. 뭐 양당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배우자들도 굉장히 사과 많이 하시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사과 내용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언어적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 가슴이 콕콕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김동연 전 후보죠. 이제 전 후보신데 그분의 언어에서 감각 참조적인 그런 단어들이 많다. 근데 그 감각 참조적이다라는 게
감각적이다, 뭐 관능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그 정책은 참 두껍다. 이런 표현들. 예.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참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직관적인 우리 신체가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네네. 그런 감각적인 그런 상태로 그걸 표현하는 건데요. 예. 그 김동연 전 후보 사실 이번에 언어를 좀 같이 분석했으면 참 좋았을. 왜냐하면 그럼 차이가 더 확연한 다른 분들과 표현도 더 잘 벌릴 수 있고 워낙 교과서적인 표현들도 많이 그런 아주 그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셔서 좀 아쉽긴 한데 네. 그 김동연 전 후보가 그런 감각 참조적인 그런 감각 지각 참조적인 그런 그 언어를 잘 쓰셨거든요. 아무래도 예. 오랫동안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현안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그런 감각적인 피부적인 아주 이런 그 얘기들로 잘 표현을 하시는 능력인데 사과를 할 때 이런 감각 나 가슴에 콕 찔리는 것 같다. 정말 뜨끔하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머리를 한 대 어저먹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진정성을 느끼긴 하죠.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죠. 네. 그렇군요. 토론회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막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막 또 직접적으로 묻으시는데 그 토론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토론자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 줍니까? 진솔하게 하면 긍정적 플러스가 될까요? 뭐 물론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 어휘 분석과는 좀 다른 데이터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살짝 한 3, 4초 내지 4, 5초 정도 지연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무너진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확 떨어져 보여요. 떨어집니까? 네, 네. 바로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를 뭐든 하실 때든 조금 더 바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바로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우리는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는. 사과를 빨리 안 하시죠. 생각을 안 해봤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기 사실 때문에. 그냥 납작 바로 엎드리면 더 용감하다라고 사람들이 봐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네 사과합니다. 그럼 그런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달라지죠. 조금 더 나보겠죠. 이재명 후보의 그 사과문을 딱 보잖아요. 가슴 콕콕하게 한 것은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잘못을 사과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사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 아내가 어쨌든 공직자 사적인 일에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잘못이죠. 그 부분은 또 굳이 조금...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그건 사실이니까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과하긴 하지만 과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 메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사과의 정석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진솔하고 인간적인 사과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장면에서 법정이 아닌 토론이라고 하는 장면을 감안을 했을 때는 요 정도 수준의 사과들은 네 분들이 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사과를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두 분이 다 비슷한 수준으로 하신 것 같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자, 같아요. 윤석열 후보 특징을 또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사형이라는 특징을 저희가 또 봤는데 자 정말 토론회에서 또 이제 어떤 말을 많이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인사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부패와 싸우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서 세대 간의 공정을 기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원칙은 맞지만 방안에 대해서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거 공간을 이제 활용하기 좋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익을 환수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주요 클립 굉장히 다 알기 쉽게 제작진들이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좀 눈에 띄네요, 교수님. 이게 이제 아주 사적인 대화와 그다음에 예. 공적인 대화 중간 어디쯤 계신 것 같아요. 이 언어가.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쓰시는 표현인지 이런 그 표현을 쓰시는지 아니면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언어를 구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속해서 말이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소위 말하는 추측이 되게 많으세요. 추측이나 근데 이게 추리적인 표현, 추측적인 표현이 많은데요. 그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차원은 아니지만 기대 추측. 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을 얘기해 놓고도 전달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질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전달하는 양이 많다라는 게 예. 오히려 담백함을 떨어뜨릴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얘기들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뭐냐면 타인 참조.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에 대한 그 등장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과 그다음에 동사의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왜 뭐뭐라는 것은 뭐뭐입니다만은 이런 식의 아주 네네네 일상 대화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러운 역접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역접 관계의 언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역접 관계의 언어가 거의 안 나오는 분이 김동연 후보셨어요. 전 후보.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역접이 없이 계속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네네네. 이제 그런 언어 결론을 내리기 위한. 근데 이제 역접은 뭐냐면 사실은 정치인의 언어에서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언어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언어들이. 그런데 그게 윤석열 후보의 언어적 스타일과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뭐뭐라는 것은 뭐뭐입니다만은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들로 더 많이 그 증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기대 추측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관련 클립도 준비를 했다고 하는군요. 함께 더 들어볼까요?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미국 MD는 어떻습니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시겠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어차피 재원이 한정돼 있으면은 수급 개시 연령도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시키는 거 못지않게 빨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열심히 찾았네요. 뭐뭐하지 않겠나, 불가피한 것 아니겠나,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빨리 되지 않겠나, 뭐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네요. 이게 사실은 그거는 이 윤석열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언어적 습관이죠. 네, 습관인데요. 사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게 사실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고 그렇죠. 토론 상황에서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지금 밤 8시 뭐 이때쯤 9시 10시를 향해 9시, 가는 10시 시간. 네, 이런 시간이면 좀 이런 걸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거의 탈진한 상태죠. 이 모든 분들이 탈진한 상태인데 4명 후보 모두. 네. 그러면 탈진한 상태에서 사람이 가장 억누르기 어려운 게 조절하기 어려운 게 자기의 언어적 습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뭔가 좀 실룩거린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습관이 조금 더 많이 이제 그 나오시고 그것까지 누르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기대나 추측은 내가 완전히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100%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는 아닌데 한 80% 정도 압니다. 그러면 내가 80%를 알고 있다, 20%는 모른다를 먼저 거의 느끼게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거를 그냥 어휘에서 계속해서 약간 음성적으로 느리면서 그다음에 약간 뒤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겠지만서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완전히 자기가 모르는 주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알고 한 7, 80% 정도 아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걸 얘기할 때 두 분은 확연한 차이가 나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약간 학자적 언어 아닙니까? 이제 어떤 in one hand
디아더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해서 어떤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학자적 표현이다. 그거 아니군요. 그러니까 제 귀에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이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눈에 되게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내가 봤던 문서에는 근데 그 문서에 기초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에 반론이 나왔을 때 뭔가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딱 그 문장만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보면은 이게 레동당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잉여성이 많아요, 언어가. 잉여성. 네,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을 갖다 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정보에 아무런 손상도 없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생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 말을 느리게 하려면 꼬여버려요. 그런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또 느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말을 끌거든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치보복은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나머지 것들도 부연 설명이거든요. 이건 보통 이제 그 내용의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도 그 친교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렇죠. 상대하고의 이걸 좀 강화하는 거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언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렇게 일상생활적인 언어. 그래서 이런 경향을 조금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상대방 앞에서 나보다도 높은 사람 앞에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말을 뒤를 흐리거나 느리거나 약간 모호하게 만들면서 이제 결정을 상대방한테 양보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좀 오히려 좀 흐릿하게 만들어내는 그게 습관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강한 위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네. 재밌네요. 자, 한판 승부, 한판 클래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언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언어 분석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언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최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하는 분들이 많았죠. 진 작가님도 인생 토론이라 했던 토론도 있었고 심리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좀 자신감 붙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많이 깔끔해지셨죠. 네, 일단은 깔끔하고 깔끔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서 하시는 말투나 아니면 음성적인 어떤 것에 대한 선호도 없이 이거는 그 어휘 자체에만 훈사만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깔끔해졌고요. 과거에 비해서도 깔끔해졌고 깔끔해지셨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보다 오히려 더 명사형. 네, 명사형이고 그다음에 숫자 정보도 거의 대등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지각적인 과정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물론 그 토론에서 약간 이제 이게 사족이겠지만 두 분보다는 조금 덜 긴장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이걸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 연습을 많이 하셔서 향상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 관련된 애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안철수 후보의 언어에. 네, 이런 것들. 왜 예전에 아까 이전에 제가 분석했던 그 김동연 전 후보께서 하셨던 그런 표현들이 사실 이게 상당히 목소리만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이런 느낌도 꽤 들어가고요.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표현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후보랑 같은 하나가 뭐냐면 인용 표현들이 많아요. 인용과 타인 참조랑 좀 다릅니다. 인용은 뭐뭐에 의하면이라면 인용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하면 타인 참조입니다. 그런데 인용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다 어느 정도 하셨고 김동연 후보도 많이 하셨는데 인용이 눈에 띄게 드러났어요. 안철수 후보가? 인용조 표현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저거는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많이 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이 뭐냐면 이 안철수 후보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셨어요. 1인칭을 많이 쓰시네요. 네네. 근데 이 특징은 지난번에도 나왔거든요. 지난 1월 분석 때도. 네네. 근데 더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그러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왜 그냥 편하게 교수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지 정치하느냐.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저 혼자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은 받으면서 이웃의 아픔은 그냥 두면 그게 정말로 바라는 삶,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 안철수의 제언을 듣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22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제언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제가 3차 접종자를 늘린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전혀 듣지를 않았었던 거죠. 예. 자, 1인칭 단수 사용 비중이 높았던 후보였는데 여전히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네네. 그 여기 약간 저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오게티라고 조금 안철수 후보의 언어 중에 굳이 제가 이제 평을 드리자면 이 제, 저, 나 이런 표현이 좀 많아지면요. 예. 특히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에 비해서 많아지는데 예. 적정하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2배까지 네네.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더 많으신데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네네. 그러면 이게 약간 그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사용되게 되면 외로워 보이는. 약간 나르시시즘 네네. 같은. 외로워 거죠. 보이거나. 예, 두 분이 굉장히 그 완곡하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거나 예, 둘 중에 센 언어를 하나로 쓰셔도 갈 위험이 되는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험이 있어서 자주 선거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셔갖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로 이게 성공을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많으시고 자존감도 크기 때문에 1인칭 물론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예. 연관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더 강한 규모나 많은 넓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라면 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밑에 있을 때는 이건 굉장히 강한 언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강한 거나 아니면 다수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나, 저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소수구나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약간 분이구나. 조심할 필요가 있죠. 약간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이제 특정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전을 갖고 있다. 네네. 나는 뭐 선각자다 일종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강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사람들 귀에는 대통령에 보고하는 선임연구원의 말투로 저에겐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는 거 지적했는데 그때 왜 안 들으셨습니까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쭉 끌어가는 리더십의 언어로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줄 포인트에서 우리가 안 나오는 거는 있죠. 근데 저라는 단어가 너무 없으면 나라는 단어가 너무 없으면 굉장히 허상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없는데 우리가 한 번쯤 나와줘야 됐던 왜냐면 이렇게 아우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나와 우리 간의 적절한 조화들이 좀 있으면 조금 더 이 사람이 주관이 있고 예. 자기의 중심성도 잡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그게 약간 오게티였나? 오게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우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시면 좋겠네요. 유권자들도 좀 새롭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게 뭐 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나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럴 땐 당연히 이제 굉장히 강한 애고가 있고 그게 표현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항상 대중과 소통을 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어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이 퀴즈를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많이 내시고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그 부분 한번 준비되어 있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간결하고. 전 네네. 질문은 굉장히 잘하신다고 봅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퀴즈 토론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건 그럼 국민들이 어떤 좀 인상을 주게 될까요? 상대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뭐 답을 끌어내는 방식?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우리 문화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언어나 우리 문화에서 좀 많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모습으로부터 많은 걸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많은 문화인데 이래서 굉장히 몰아붙인다는 느낌서부터 진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질문 신선하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긴 한데요. 예. 중요하긴 한데 그 질문을 할 때 표현이 어미가 끝날 때 먼저 말이 이제 종결될 때 그 일반적으로 조금 질문을 할 때 까와 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여튼 별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표현들이 가면서 이게 질문이 약간 흐름을 좀 타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질문을 하실 때의 표현이 조금 단편적이시죠. 그런가요? 네네네. 좀 단편적이세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질문을 하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해서 계속 까까까까 나 냐냐냐냐 조조 이렇게 가면은 듣는다는 느낌을 안 주실 수 있는 그런 주관식으로 문장 단위의 정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교수님의 말을 듣는 기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저 사람이 경우도, 어떻게 대답할지 나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딱딱딱딱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모른다. 근데 나는 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질문한 다음에 쩍쩍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듣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답이 하나가 아닐 텐데 저것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좀 의아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예.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심상정 후보신데 자연스럽게 심상정 후보 언어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짧게 평을 해주시고 심상정 후보 클립을 좀 보도록 하죠. 심상정 후보의 언어 특징 어떻습니까? 화려하죠. 화려합니까? 화려하군요. 근데 이제 많이 조금 오히려 저는 약간 첫 번째 토론, 초기 토론보다는 이후로 가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좀 평이하게 가시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쭉 동떨어진 언어라기보다는 나머지 다른 세 분의 언어 안으로 약간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왜 안철수 후보의 표현에서도 나왔던 이런 감각을 표현한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분명한 표현을 쓴다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른 세 분이 배우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명사, 동사, 그다음에 부사. 예전에 제가 부사는 굉장히 독특한 그 심상정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왜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그게 운동권 분들이 확실하게 가열차게라는. 가열차게. 근데 그 부사가 좀 줄었어요. 그러세요? 확연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 톤에 비해서 언어가 좀 거칠어진 부분을 오히려 좀 줄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찌 보면 약간 저는 아쉬워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심상정 후보의 관련 클립이 준비됐죠? 네. 시정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판결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쩔쩔매시면 저는 앞으로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국민들 인간적으로는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눈치 어떤 봐서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지난 토론 때 그 노동 문제 물어봤는데 너무나 잡아떼시길래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들을 전공한 사람들이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감각, 지각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표현, 분명한 표현이 많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부서는 저희 그 방송 프로그램의 분석을 들으시고 캠프에서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가요? 예, 저희들의 자기중심적인 분석을 해봅니다만. 네. 교수님.
저희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그래, 제가 우리가 아니고 예. 그걸 또 안 놓치셨네요. 네네네. 심상정 후보께서 쓰시는 건데 근데 또 재밌는 건 네. 부사가 줄어드는지 형용사가 늘어났어요. 형용사. 네. 형용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용사는 부사와 사실 또 비슷한 기능이 있죠. 강약 조절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아름다운 이거 좀 다르죠. 네. 그리고 고통스러운과 가슴 아픈이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차원은 비슷한데 그 안에서 약간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가 있는데 예. 심상정 후보의 언어가 기본적으로 부사가 줄면 형용사가 늘고요. 형용사가 줄면은 부사가 늘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화려합니다. 말이. 그리고 좀 굉장히 듣고 싶은 언어. 잘 들리죠? 네, 잘 들리죠. 잘 들리죠. 그 좋은 발음과도 또 저는 발음 전문가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발음과 더불어서 분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유리하시죠. 네, 그렇죠. 유리합니다. 또 재밌는 특징은 뭐냐면 이 심상정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예. 이 심상정 후보께서는 인터뷰, 토론, 그 다음에 다른 후보들은요. 연설, 인터뷰, 토론 이런 데서 큰 차이가 없어요. 아하. 자기 화법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갔는데 이 심상정 후보께서는 연설, 토론 후보가 다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서 그 비율의 미세 조정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맞춰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좀 변화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뭔가가 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지난번처럼 뚜렷하진 않아요. 저는 네. 심상정 후보가 방송 진행하셔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지식인층이 노동 현장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서민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딱 보게 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윤리적 우위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바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민들한테는 통쾌감을 주지만 본인들한테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건방지다는 느낌도 좀 줄 수 있는. 예, 파포님이 저라면 잘못 질문하면 혼날까봐 신무보에게 질문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셨고 아비투스님은 그래도 토론 잘하는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토론에 불맛이 난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질문은 어떤 질문은 정말 상대방한테 굉장히 세게 패부를 찌르는 소위 말하는 압박감을 주는 질문도 하시지만 어떤 질문들은 보면요 상대방을 똑똑하게 만드는 질문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당신이 얘기해야 될 거는 이거야. 본인도 잘 몰랐던 부분을 끌어내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샘플을 좀 봐서 봤더니 다른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심상정 후보께서 하신 질문에 대답을 할 때는 아주 사면초가 같은 느낌을 바꿀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래서 자기 진짜 얘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좀 더 잘 표현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서요. 한 30초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 저녁 마지막 토론회를 보실 유권자들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편하게 보시라 짧게 30초 말씀 주시면. 이 네 분 모두 감탄사가 많지 않습니다. 감탄사가 많지 않다는 건 그렇구나. 네. 상대방 말을 조금 더 들어주시는 이게 뭐냐면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없어요. 감탄사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공감이나 아니면 굳이 뭐 동의가 아니더라도 경청의 시그널은 되거든요. 네, 경청의 시그널은 되는데 이런 좀 감탄사들은 좀 너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파 수사는 여기까지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